자, 오늘 아침 주요 이슈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젠슨 황. 네, 시장의 엄청난 기대감 속에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 GTC가 개막을 했습니다. 젠슨 황 CEO가 기조연설을 통해서 차세대 칩, 블랙웰이라는 이름을 가진 차세대 칩을 공개하면서 대단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대만큼 혁신적인가요? 예, 지금 전 세계가 젠슨 황의 말 한마디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입니다만은 지금은 인공지능 혁명을 견인하는 그야말로 혁명의 주체자로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산업혁명 역사를 보면요, 이 전기기관을 발명을 한 스티븐슨, 이것은 이 전기기관을 통해서 사람의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신해주는 그런 엄청난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여러분의 혁명이 있었지만은 크게 보면 영국 스티븐슨의 이 사람 육체 노동을 기계로 바꾸는 것에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나오고 있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걸 모두 스티븐슨이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경제 역사학자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젠슨 황은 기계로 인간의 정신을 대신해주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다. 스티븐슨이 육체 노동을 해방시켜줬다면 젠슨 황은 정신으로부터의 인간의 수고를 들어주는 그런 혁명을 이루는 그 주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세계 역사에서 스티븐슨과 비견이 되는 그런 혁명적 영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젠슨 황 지금도 연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젠슨 황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왜죠? 왜냐하면 발표 시간을 새벽 5시로 맞춘 거, 이것이 모닝벨에서 첫 뉴스를 모닝벨을 통해서 하라 이래서 1시간 전으로 딱 맞춰준 것처럼 네. 시간 아주 절묘하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연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모닝벨에서 젠슨 황의 이번 GTC 2024의 스피치를 지금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지금 손에 들고 나온 거, 저게 블랙웰 AI 칩이라는 건데요. 네. 저 손에 손바닥밖에 안 되는 저 안에 트랜지스터가 몇 개 들어가 있느냐. 저걸 제가 직접 센 게 아니고요. 이 엔비디아의 발표문을 자세히 봤더만 저 안에 2억 8천억 개가 들어가 있 2,800억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그게? 예, 2080억 개. 네. 자, 이건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지금 젠슨 황은 블랙웰 칩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끄는 엔진이다.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엔비디아는 GPU 칩 공급을 넘어서서 AI 혁명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아주 자신 있는 쪽으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겠다, 통하게 하지 않았다. 이 기능, 이진법 기능을 가지고 계산의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는 것인데 이게 2,800억 개가 들어가 있다. 2,080억 개요. 2,080억 개요. 네. 요게 종래보다도 약 3배 정도 가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그 연산 처리 속도가 2배 정도 더 빨라져서 1초에 250조 단위의 연산을 합니다. 1초에 250조 번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것도 뭐 상상을 벗어나는 수치군요. 네, 우리보다는 좀 많이 빠르죠. 네. 그런데 이게 왜 GPU의 연산 속도 1초에 250조를 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하늘이 만든 사람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그 기초가 더 튼튼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계등이에 불과한데 이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 많은 정보를 교육시키려는데 아무리 고도의 IQ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학습 양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굉장히 높이면 1초에 250조 정도의 계산을 반복하는 그런 식의 속도로서 인공지능의 교육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네. 종전에 1초에 약 128조 정도 계산을 했는데 이게 250조가 나오게 되면 학습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서 그 인공지능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공부 이런 것도 대부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예상하긴 했지만 혁명적 변화다. 지금 2080억 개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블랙웰 이 B100 칩, GPU 칩을 올 하반기부터 공식적으로 팔겠다. 그리고 그 블랙웰 칩은 전액 TSMC에서 만든다. TSMC에 4나노 기술을 도입한다. 4나노도 굉장히 미세 공정입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왜 삼성전자는 없느냐.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하는데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TSMC가 만들어내기로 했고요. 자, 한 가지 주목을 끄는 대목은 지금 젠슨 황의 얘기 중에 본인이 단순하게 이 GPU를 공급하는 회사를 넘어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얘기. 이게요, 우리는 이 GPU를 초창기 GPU를 생각하면 초창기 GPU는 기계 뭉치 덩이였습니다. 네. 그게 불과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이 GPU는요. 약 한 5, 6년 전부터 그 GPU 안에 지능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능을 통해서 이 엔비디아가 사실상 GPU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젠슨 황의 얘기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인류의 노트북과 관련한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도 만들면서 또 동시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까지 가겠다는 그런 중대한 선언이 오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플이 애플 스마트폰 만들어내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iOS 시스템까지 같이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깊은 얘기를 아직까지 좀 소화를 못한 것 같죠? 예, 해석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네, 것 네. 같고 그리고 그게 엔비디아가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그 가격 문제 또 TSMC가 제대로 생산하느냐 이런 문제 이것은 지금 막 이 컨퍼런스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서 시중에는 조금 천천히 반영되지 않겠느냐. 물론 근본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어떤 웬만한 기술이 나오지 않고서는 그 기대를 앞서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젠슨 황은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대단히 활기차고 그 젠슨 황의 가죽 자켓이요. 가죽 자켓 번쩍이는 그 빛에 젠슨 황의 자신감이 넘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젠슨 황 신봉자 같으세요. 근데 이제 주가는 사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빠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앞서 박사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은 시장이 이 새로운 제품이나 어떤 엔비디아의 혁신에 대해서 조금 더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워낙 이 새 제품에 대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다 그 소문이 이미 다 미리 새 나가서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풍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과 비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주가도 단기 주가도 있고 또 다 장 단기가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 뭐 주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류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이 엔비디아의 성과 저는 속도가 초당 연산 속도가 250조 단위로 올라가고 트랜지스타를 2080억 개를 장착하는 기계가 성공적으로 장착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AI 혁명의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금리 인하 후퇴. 자, 이번 주 또 하나의 빅 이벤트죠. 미 연준 FOMC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새벽에 나올 텐데요. 그런데 이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예, 패드 워치라고 있습니다. 시카고 선물에서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기준금리를 기초로 금융 선물을 투자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6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가운데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게 55.9%였어요. 그리고 0.50% 그 두 단계 빅스텝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게 19.1%. 요 두 개를 합하면 무려 75%가 금리 인하에 베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금리 동결 쪽으로 굉장히 배팅이 크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금리 인하하지 않을 거야. 지금 3월 달 얘기가 아닙니다. 3월 달 모레 아침에 발표하는데 3월 달은 금리 인하 안 할 것으로 지금 거의 90% 네. 확률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늦어도 6월 달에는 하겠지 했는데 이것도 지금 꺾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7월 달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횟수도 기존의 뉴욕 증시에서는 뭐 연간 올해 7번 정도 할 것으로 봤고 연준의 점도표, FOMC 점도표상은 0.75%포인트에서 올해 3번을 내다봤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4번을 얘기했는데 이 골드만삭스가 4번에서 3번으로 줄였고 또 연준의 FOMC 점도표상으로도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골드만삭스 CEO가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고 뭐 현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유대계 회사입니다. 그렇죠. 이 골드만이라는 분과 삭스라는 분이 그 같이 회사를 세웠는데 그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면서 골드만삭스로 아예 뭉쳐버렸어요. 네. 그 안에 지금 솔로몬이라는 분, 유대의 전통을 그대로 받은 분이 CEO인데 이분은 인플레가 예상보다 질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3번 한다, 2번 한다. 6월 달이다, 7월 달이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날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구로다 승부수. 일본은행은 연준에 앞서서 오늘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과연 17년 만에 금리를 올릴 것이냐, 제로금리에서 탈출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요. 구로다 총재가 승부수를 던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본 구로다 은행의 승부수.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마이너스 금리인 일본의 기준금리를 적게나마 플러스로 돌린다. 17년 만에 금리 인상으로 간다. 이 얘기. 요 카드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YCC라고 하는 채권 수익률, 채권 금리가 올라가도록 유도하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목표를 대폭 조정하는 거. 그다음에 상장 지수 펀드에 지금 직접 일본은행이 사들어가는 요것을 중단하거나 감소하는 이 3가지 칼이 있는데요. 뭐 일부에서는 3개 다 동원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구로다의 평소의 스타일로 봐서는 한꺼번에 다 동원하기는 쉽지 않고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매우 미세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미세하게 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17년 만에 피벗이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봐요. 장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에 일본이 피벗을 하고 이제 좀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요. 일본이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일본에 투자하지 않고 이 와타나베 부인, 와타나베가 일본에서 가장 많은 성씨예요. 이 와타나베 부인들이 그 돈을 외국으로 많이 빼놨는데 일본이 피벗을 하면 그 돈을 한꺼번에 다시 일본으로 가져갔을 때 이때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가 급락할 수도 있다 하는 그 공포도 있거든요. 아무튼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FAO 물가. 자, 우리 정부가 어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식량기구 FAO의 수치, 지표들을 좀 보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계 곡물 가격이 최근 2년간 30% 넘게 떨어졌는데 국내 가공식품 가격은 오히려 10% 넘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먹거리 물가가 너무 높아서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나섰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먹거리 물가 안정을 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만큼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것은 국제 식량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유엔에서 발표하는 FAO 곡물 가격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최고점 대비 지금 3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평균으로도 26%가 하락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가격을 올릴 때 국제 가격이 올랐으니까 가격 올린다 했으니까 이제는 좀 가격 떨어지니까 조정을 해줘야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식품업계는 가격을 더 올리거나 또 한 번 올렸던 가격 안 내리고 그러면서 엄청난 지금 수익을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너무 순해서 그러지 않을까. 사실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FAO 지수를 가지고 소비자 단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차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선에 성공을 하면서 2030년까지 장기 집권에 돌입을 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이 푸틴의 당선은 예상된 결과이긴 하지만 국민들 지지율이 너무 높습니다. 네. 87%. 물론 상대 후보가 변변치 않았다는 점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87%라는 이 득표율은 압도적 지지인데 이렇게 되면 푸틴은 전쟁을 더 탄력 있게 강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취임사 발언에요. 몇 가지 원자탄 얘기도 했고 핵무기 얘기도 했지만 저는 가장 심각하게 마음에 걸리는 게 크림반도를 육로로 연결하겠다. 자, 크림반도라는 것은 크림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크림이라고도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아래쪽에 있는 강제 점거한 곳입니다. 그곳을 이것은 1차 대전 또 그 이전에 오스만 투르크하고의 전쟁에서도 이 러시아의 아주 핵심 기지 같은 곳입니다. 그곳을 육로로 연결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땅을 확실히 장착시키겠다.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국민적인 지지를 입고 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울한 전망을 해봅니다. 네,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주 뉴스 키워드 알아봤는데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젠슨 황, 금리 인하 후퇴, 그로다 승부수, FAO 물가, 그리고 차르 푸틴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